결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후암동과 신길동이 신속통합기획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행당동 300-1번지 일대, 가칭 행당 8구역은 벌써 두 번째 후보지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후보지까지 선정되는 곳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탈락하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구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직접 분석하고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 모집 요강을 보는 것처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안내문에 어떤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겠다고 아주 자세히 적어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곳이 신속통합기획 신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6월 5일 발표된 후보지 안내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곳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직접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현재 서울시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령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후보지로 신청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후보지 신청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선 첫 번째 요건인 법령 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법령 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다는 것은 이 왼쪽 표에 나와 있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들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필수 요건 두 가지인데요. 건축물 기준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 요건들 중에서 한 개 이상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택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면적 기준의 노후도, 과소폐위치, 주택 접도율, 호수 밀도, 반지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이라고 보이시죠? 각 항목별 기준값이 나와 있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맞추려면 이 선택 요건들 중에서 한 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기준 노후도가 60% 이상 되거나 과소폐위치가 40% 이상이 되거나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가 되거나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60 이상이 되거나 반지하 비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이 5개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필수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할 때 비로소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할 때 우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록들이 있는데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후보지로 신청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우리가 필수로 피해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타 사업에 이미 공모한 구역 혹은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곳, 지분 쪼개기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발생한 곳들을 의미해요. 이런 곳들은 후보지로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해당하는 곳들은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고 이미 매수를 하셨다면 다른 개발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앞에서 우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신청하기 위한 최소 요건과 신청 대상 제외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위한 최소 요건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기준을 봐야겠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건 서울시에서 배포한 모집 안내문 중 후보지 선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어떤 기준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냐면 구역별 정량적 평가 점수와 자치구 여건,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정량적 평가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치구 여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 지역을 분석할 수 있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정량적 평가 점수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량적 평가 점수는 기본 점수 100점, 가점 20점, 감점 20점으로 계산되고, 이 평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추진 지역의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 정량적 평가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다면 선정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점수가 낮다면 선정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속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해당 구역의 정량적 평가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평가 점수는 기본 점수 100점, 가점 20점, 감점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은 노동수, 노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반지 항목에 각각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모든 항목이 만점일 경우 100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점의 경우 찬성 동의율이 높을 경우 15점, 침수 지역일 경우 5점을 받아서 최대 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점의 경우에는 반대 동의율이 높을 경우 마이너스 15점, 구역 면적이 너무 클 경우 마이너스 5점을 받아서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량적 평가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이 정량적 평가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 점수 100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수입니다. 노동수는 60%일 때 30점을 기준으로 80%가 넘으면 5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노동수가 60%에서 80% 사이의 값이라면 직선보관법에 의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 산정 방법은 노동수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들도 동일하게 직선보관법에 의해 점수 배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노연면적입니다. 추진 지역의 노후 연면적이 60% 이하면 기본 5점을 배정받고요. 80% 이상이면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필지의 경우 40% 이하면 5점, 50% 이상이면 10점을 받고, 접도율의 경우 40% 이상이면 5점, 20% 이하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호수 밀도는 헥타르당 60호 이하면 5점, 80호 이상이면 10점, 반지하 주택의 경우 50% 이하면 5점, 60% 이상일 경우 10점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6개의 항목들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되고,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을 분석해 봤더니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곳은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점수 100점 중 노후 동수가 50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5개의 항목 중 구역의 노후 동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 점수 산정을 하려면 각 구역의 노후도나 노후 연면적, 호수 밀도, 접도율 등 각 항목별 정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은 정비사업 특화 프롭테크 서비스인 부동산 플래닛이나 닥터빌드 AI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프롭테크의 사용법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점수엔 기본 점수 외에 가점과 감점 항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가점 항목들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정량적 평가 점수에서 가점을 총 20점 배정하고 있는데요. 구역 내 찬성 동의율과 침수 지역 여부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역 내 찬성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50% 이상일 때 5점으로 시작해서 동의율이 75%가 넘으면 15점 만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점의 기준이 되는 50%와 75%는 정비사업에서 꽤나 상징적인 수치인데요.
동의율 50%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동의율이고 동의율 75%는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로 될 정도의 동의율일 때 후보지 선정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만약 조합 설립이 가능한 75% 이상의 동의율이면 후보지 선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거죠.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부터 동의율이 75%가 넘는다면 정비사업에서 가장 힘든 단계라고 여겨지는 조합 설립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말 사업이 잘 될 곳은 후보지로 적극 밀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점 항목도 만들어서 향후 발생할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습인데요. 구역 내 반대 동의율과 구역 면적을 검토해서 최대 20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반대 동의율 항목부터 살펴보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5% 반대하면 마이너스 2점으로 시작해서 25% 이상이 반대하면 마이너스 15점을 감점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점수를 감점받는 것 외에 반대 동의율이 20%에서 25% 사이면 후보지 선정 보류, 반대 동의율이 25% 이상이면 후보지 선정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동의율이 높다? 그러면 너네는 선정 안 해줄 거야 라고 지금 서울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히 조치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주민들 사이 갈등 때문이겠죠.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들 갈등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속통합기획 사업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서울시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이 사업을 내놓은 이상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지금 현재에는 정말 될 것 같은 곳,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만 후보지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분석할 때 꼭 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 동의가 얼마나 되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찬성 동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대 동의가 낮은 것이 더욱 핵심입니다. 중립은 좀 많아도 돼요. 그런데 반대가 적극적이고 그 수가 많다면 후보지 문턱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면적 크기에 따라서 감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구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마이너스 1점으로 시작해서 7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마이너스 5점을 감점받습니다. 이 항목은 결국 구역 면적을 너무 크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구역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소유주 입장에선 좋을 수 있죠. 대단지로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당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구역 면적 범위가 넓다면 그만큼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점 항목으로 구역 면적 범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량적 평가 점수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정량적 평가 점수는 결국 구역의 정비 시급성과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후보지 선정 기준에 이 정량적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자치구 여건과 구역의 정책적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 여건이라는 건 자치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 생활 SOC 현황 분포, 지분 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동향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일반인이 이런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치구 여건은 우리가 분석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반면 구역의 정책적 요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권장과 지향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보시면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최대한 권장 항목에 많이 해당하는 곳, 그리고 지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어야 될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권장 항목부터 살펴보면요. 정비구역 연접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비구역이 많을수록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일수록 후보지로 권장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 주변에 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들을 위주로 투자를 고려해야겠죠?
실제로 24년도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자료를 보면 인근에 정비사업이 연접해 있어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신림동 419 일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볼 때 주변에 인접한 정비사업 구역이 있는지 그리고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곳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에 정비사업 구역이 연접해 있는지를 보려면 아실이라는 프롭테크 서비스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말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는 건 노후도가 심하거나 반지하 주택이 많거나 침수지역 피해 사례가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24년도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선정된 후보지들에 대해서 노후도 및 반지하 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들을 선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345-1번지 일대가 이런 이유로 뽑혀 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노후도가 심하게 높거나 반지하 주택이 많거나 침수지역 피해 사례가 있는 곳들을 검토해야 돼요. 이 중에서 노후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플래닛이나 AI콘 프롭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지하 주택과 침수 피해 지역들은 시중에 있는 연구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반지하 주택 분포도인데요. 지도에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의 선정 가능성을 분석할 때 이 지도를 보고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다면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더욱 높은 곳을 선별할 수 있을 거예요. 침수 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자료는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서울시 침수 지도인데요. 법정 동별로 주택 침수 신고 건수를 합산하여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침수 지도를 보고 분석 대상지가 침수 피해가 있는 곳인지 여부를 검토한다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의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분석하실 때 앞서 살펴본 정량적 평가 점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인근에 정비사업이 연접해 있는지, 노후도는 높은 곳인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지, 침수지역 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조금이라도 선정될 곳을 예측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면 권장 항목 말고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지양되어야 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 청산 세대수가 많은 지역, 찬반 갈등 우려구역,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 참여 저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이라는 건 한 지역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사업 등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건축물이 많은 곳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현장을 직접 임장해봐야 청산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반 갈등 우려구역은 말 그대로 반대 동의율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 참여 저조 지역이라는 건 사업 추진을 원주민 위주로, 동의도 원주민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어쨌든 서울시는 우리가 살펴본 지향 항목 4개에 해당하는 곳들은 웬만하면 후보지로 선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찬반 갈등 우려 지역은 서울시에서 후보지 탈락 1순위 대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행당 8구역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문인데요. 반대 동의율이 16.5%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동의율로 인한 주민 갈등, 사업 추진 장기화, 사업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후보지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서울시의 후보지 선정 기조는 갈등이 있는 곳은 무조건 다 빼고 갈등 없고 조용히 갈 수 있는 곳만 선정하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동의율입니다. 찬성 동의율이 아무리 높아도 반대 동의율이 15% 이상이면 후보지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는 행당 8구역 사례에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반대 동의율이다. 반대 동의율이 낮아야만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변화된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아까 살펴봤었던 노후 건축물 소유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구역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성동구의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의 동의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변경된 모아타운 주민 제한 방식에도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의 동의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신축 소유주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말고 실제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줘야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해 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해야겠죠? 투자를 하기 전에 무조건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해서 현재 추진위의 핵심 집행부가 실제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셨던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그건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서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정책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지가 높은 곳, 그리고 반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심플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준은 정량적 평가 점수와 자치구 여건,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자치구 여건은 우리가 검토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정량적 평가 점수와 구역의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예측해야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든 게 현재 보고 계신 슬라이드입니다. 결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노후도, 과소필지, 호수 밀도, 접도율 등 정비 시급성을 점수화시킨 정량적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요건 중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연접지역, 반자주택 밀집지역,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구역의 정책적 요건 중 지향사항에 해당되는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 청산 세대수가 많은 곳, 찬반 갈등 우려 지역, 노후 건축물 참여 저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을수록, 마지막으로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은 낮을수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곳을 투자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구역의 후보지 선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실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0개에서 15개의 구역을 신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서울시 후보지 선정 기준을 통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선정이 유력한 추진지들을 분석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